네, 이번 순서는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엔 청년 맞습니다. 오늘도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두 분,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그리고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여야의 그 주요 대선 후보들이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특히 지지율 1위를 다투는 윤석열, 이재명 두 대선 주자 출마 선언에 관심이 집중됐었습니다. 두 사람의 출마 선언은 이제 방식부터 메시지까지 여러 가지 이제 뭐 차이점이 있었는데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김재섭 전 의원부터 들어볼까요? 네, 이재명 지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지사가 지금 사실 이번에 처음 출마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대선 때도 출마를 하셨는데 그때에 비해서 훨씬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 담긴 컨텐츠가 훨씬 더 알차졌다. 그다음에 본인이 이제 국정 운영을 하고 싶은 방향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언급하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한 억강부약이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좀 비판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이렇게 부양을 하겠다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이 강자의 의미를 어떤 식으로 정의할 것이냐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 편파성이 들어갈 가능성도 있고, 강자와 약자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책적으로도 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생각들이 좀 있어서 그런 메시지들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요. 반면에 이제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운 점이 그래서 본인이 이끌고 싶은 국정 방향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못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이 공정이라든지 법치라든지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많이 손상이 났다고 평가받는 그런 중요한 헌법적 가치들에 대해서 본인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을 정확히 짚어냈다는 점은 또 그 부분은 또 칭찬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더불어민주당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이재명 지사의 출마 선언문이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떤 면이냐면 거창하지 않은 언어를 쓰면서도 그 일상적인 언어로 명확한 지향점을 좀 전달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강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해냈던 강점을 너무 도드라지지 않게 잘 전달한 것 같아요. 반면에 윤석열 전 총장, 그러니까 이번 후보가 되신 분은 사실 약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치 신인이고, 그래서 이제 행정 경험이 없고, 그래서 어떤 국가를 바랄 것인가가 궁금했는데 거기에 대한 해답을 줬었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 근데 그러지 못했던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약간 앵그리 버드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기존의 정권에 분노하는 부분이었는데, 만약에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검찰 카르텔에 대한 자기 반성이 있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했다라면 훨씬 더 설득력이 높았겠다. 근데 그렇지 않았던 점이 좀 아쉽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윤 전 총장 장모가요,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의료인 자격이 없이 요양병원을 세우고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받았다는 혐의가 모두 인정이 됐습니다. 이번 판결이 윤 전 총장의 대권 가도에 타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이번 판결은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가족이 누군가에게 피해 준 적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10원 한 장도 없을 거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번 판결로 국가에게 큰 손해를 끼쳤던 게 확인되었죠, 법원을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가 더 심각하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내용은 장모와 함께 있었던 분들은 다 기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법원에 의해서 징역을 받았어요. 근데 유독 장모만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그 시기에도 윤석열 전 총장은 검찰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카르텔의 문제로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가 왔었고, 그것을 좀 조절하자는 게 윤 총장의 주장이었는데, 그 문제가 본인의 가족에게서 검찰 카르텔을 이용해서 뭔가 범죄 혐의가 무마된 사건이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자신이 좀 토대하고 있었던 명분이 되게 자기 가까이에서 무너지는 상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윤 전 총장이 이제 10원짜리 한 장 피해 준 적이 없다. 물론 장모가 라고 이제 발언한 것은 정진석 의원이 전하면서 와전된 것이다. 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뭐 지금 태도로 봤을 때는 네. 어쨌건 그런 스탠스로 가족에 대한 해명은 전혀 안 하고 있는 상태고 네. 그것을 본인이 말하지 않았다고 했을 뿐 뭐 더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어쨌건 가족에 대해서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메시지의 마지막인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네. 네. 예, 그 뭐 말씀하신 대로 10원 발언은 이게 뭐 와전된 것이라는 말이 있었고요. 이제 다만 이제 다른 사람들은 좀 처벌을 받았는데 왜 그 장모만은 처벌받지 않느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문서긴 하지만 이제 책임면제 각서라는 것을 작성해가지고 뭐 그게 이제 재판 과정, 기소 과정에서 참작이 좀 됐다라는 이야기는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저는 이제 더 큰 문제를 저 역시도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저는 그 앞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렇게 큰, 오히려 그거는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이게 사실 윤석열 총장이 검찰 재직 시절에는 기소가 안 됐던 사안인데 이번에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실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밝혀진 사실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여러 가지 앞으로도 의혹들이나 뭐 남은 재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이 법률가로서 그래도 메시지가 괜찮은 메시지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 앞에는 누구나 예외 없다라는 말을 오늘 분명히 대응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감정을 담지 않고 어쨌든간 사실관계가 밝혀지고 재판 결과에 따라서 당연히 이것을 뭐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그것은 장모도 예외 없이, 나와 친인척이라도 예외 없이 당연히 누구든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냈기 때문에 이번 재판 결과를 좀 지켜봐야 알겠지만은, 이렇게 뭔가 본인이 지금 대선 주자로서 쌓아왔던 이미지인 이 법 앞의 평등이라든지 공정이라는 가치를 꾸준하게 일관되게 관철시켜 나갔을 때는 오히려 지금 기회를 전화위복으로 삼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뭐 긍정적인 평가도 제가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법을 전공하셨으니까 뭐 간단하게 질문을 하나 드리면, 책임 면제 각서라는 게 법적으로는 효력이 있는 건가요? 사실 뭐 그렇진 않은데요. 그러니까 기소 과정에서 참작이 됐다고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참작 그러니까 정도로? 저도 정확하게 그 재판 기소 과정을 정확하게 몰라서 제가 뭐 확실히 말씀드리긴 좀 어렵겠지만은, 네, 뭐 참조가 됐다고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김재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윤석열 후보께서 그때 기소되지 않았음에 대해서 뭔가 해명이 된 입장을 냈으면 그게 정면으로 지금 윤석열 후보한테 향하고 있는 질문에 대답이 됐을 것 같은데, 그냥 법원의 판결은 누구나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답은 사실은 정확한 질문에 답변을 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되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다음 질문 또 있으니까 뭐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그 경기지사한테도 형수 욕설, 또 친형 강제 입원 등 가족 관련 논란이 이제 계속 따라붙고 있는데, 어제 이제 이재명 지사가 이와 관련해서 가족에게 폭언한 것은 사실이다 하면서 이제 눈물도 보이면서 이제 사과를 했는데, 이 부분, 그러니까 이 지사는 지금 이제 정면 대응 돌파하려는 그 의지로 좀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김 의원님. 사실 그 이재명 지사의 되게 큰 뭐 약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뭔가 본인 스스로 좀 캥기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가족에 대한 욕설 때문에 네. 과연 이재명 지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지도자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국민들의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사실 피하고도 싶었을 것이고 굳이 언급하지 않고 잘 무마해서 넘어가고 싶을 마음도 있었다고 생각이 되지만, 어쨌든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는 지금 거의 이제 초창기에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큰 약점을 먼저 드러내고 국민들께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명을 하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뭐 해명을 해야 된다고 하면 하겠다는 의지까지 이제 표명을 하신 걸 보고, 저는 그렇게 본인에게 향하는 의혹에 대해서 정면 돌파를 하려고 하는 모습은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4년 전에 해명을 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이번에도 사실관계 자체를 구체적으로 본인이 말하면서 인정하고 그리고 사과를 좀 진정어리게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리더, 그러니까 대통령의 자격으로서 국민과 좀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을 좀 진솔하게 보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 지사 뭐 윤 전 총장 도덕성 문제들이 이제 뭐 연이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선 주자라면 이제 도덕성도 당연히 검증대에 철저하게 올라야 된다라는 의견과, 또 사생활과 도덕성보다는 정책,
검증 그런 능력이 이제 철저하게 검증되고 그게 더 우선시 되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이제 갈리는데 두 분 그 청년 정치인으로서 대선 주자 자질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김 의원부터 말씀하실까요? 뭐 물론 그 지도자의 자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도덕적 자질이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이 그 지도자의 언행이라든지 지도자의 품성 같은 것들을 보고 영향을 받고 또 믿고 따르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품행이라든지 뭐 도덕적 자질을 충분히 갖춰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네.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정책적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결국에는 어떨 때는 우리가 차마 냉정하다고 할 만큼 단호하게 우리가 정책 집행을 해나가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것이 저 사람은 정말 피눈물도 없구나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가혹한 단행을 해야 될 때도 사실 지도자는 결심을 하고 단행을 해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사실 앞으로 장기 10년, 20년을 내다보는 과제의 경우에는 사실 지금 굉장히 아픈 부분들을 건드리는 경우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물론 그 도덕적 자질도 중요하지만 정책을 집행해 나갈 수 있는 정책적 능력이 더 지도자에게는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저는 뭐 일관된 기준이 있다기보다 후보에 따라 검증의 초점이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이제 행정으로 무언가를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그런 행정 경험과 관련된 검증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여겨질 것 같고요. 반대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행정 경험이 한 10년 정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보다는 되려 개인적인 어떤 도덕성이라든지 인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다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좀 후보의 약점에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고 그것이 검증의 중요한 잣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런데 민주당 대선 경선은요, 시작과 동시에 삐걱거리는 모습입니다. 조국 흑서 저자 김경률 회계사가요, 국민 면접관으로 선정이 된 지 2시간 만에 교체가 되면서 어제 오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왔던 정세균 예비후보와 강훈식 경선기획단장의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네. 허위 사실도 유포하고 명예훼손을 하고 그래서 우리 정부에 대해서 완전히 반정부적인 입장을 취해온 사람인데 예. 대선 후보 경선 이 면접을 맡긴다고 하면은 네. 치욕이죠. 당에 대한 모독이고 네. 지도부가 사과해야 되고 네네. 경선 기획단 사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경률 회계사를 섭외를 했었고 네. 근데 그 과정에 논란이 있었던 것을 살피지 못한 것은 단장으로서 제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대통령 후보가 혼내키시면 혼나고 네. 또 저희가 다시 꼼꼼히 살펴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네. 아울러 쓴소리 듣는 것들은 계속 진행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경률 회계사 대신 이 발탁 2시간 만에 이제 취소되는 해프닝이 있었고 대신에 이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을 면접관으로 이제 대신 선정을 했는데 네. 또 다른 면접관이 20대 창업자 김수현 대표도 이제 사의를 이제 표명을 하면서 경선 준비에 이제 비상이 걸렸습니다. 민주당의 이번 그 면접관 논란 파동 문제 핵심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이번에는 권지웅 대변인부터 말씀하실까요? 우선 이제 발표를 했다가 이게 번복됐지 않습니까? 네. 이런 지점은 좀 민주당이 부족했던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조국 문제를 넘어설 것이냐 말 것인가로 또다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저는 좀 세간의 이야기가 조금 입장이 다른데요. 네. 저는 김경률 회계사가 사실은 조국의 문제를 넘어서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조국 문제의 핵심은 보통의 사람들이 부모에게 무언가 지원받지 못했을 때의 박탈감 을 민주당이 잘 살피지 못했다는 게 핵심인데 김경률 회계사가 과연 그것을 잘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지점에서 그렇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너무 늦지 않게 수습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말씀하신 부분, 조국 전 장관의 문제는 비단 저는 이런 윤리적이나 도덕적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김경률 회계사가 말하자면 이제 파내고 있는 것이 바로 그 금융 범죄와 관련된 이 의혹들을 계속 파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비단 조국 전 장관의 문제가 단순히 그런 윤리적인 문제를 넘어서 법적 문제에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국민 면접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근데 지금 우리 정세균 총리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반정부 인사라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부의 반대 기치를 드는 사람들은 국민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좀 위험한 국민 면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과연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면접관들만 해서 하는 것이 무슨 대선 주자로서 국민들한테 어떤 호소력을 지닐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일단 의문을 좀 갖고 있고요. 네.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김경률 회계사라는 사람을 잘 알지 못하고 그냥 행적들을 봐왔지만 반정부 인사라고 보기에도 뭐하고 그렇다고 친국민의힘 인사라고 보기엔 더더욱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본인이 전공으로 하고 있는 이런 금융 문제들을 천착해가지고 연구하는 사람이고요. 그것이 뭐 여야를 가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세균 총리가 저 정도로 뭔가 화를 내셨다는 것은 정말 뭔가 아픈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고 오히려 저는 의심이 더 듭니다. 네, 그럼 이어서 정책 관련 현안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정부가 33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이번 추경안에는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5차 재난지원금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여당 내에서는 여전히 전국민 지급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전국민 지급과 선별 지급 어떤 쪽이 더 좋다고 보십니까? 저는 누누이 이 말씀을 드리지만 선별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80%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 81%와 80%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그러니까 굉장히 자의적인 기준으로 80%를 끊어놓은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기보다는 지금 민주당이 소홀히 했었던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소급 적용을 훨씬 더 깊이 있고 무겁게 다뤄줬으면 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도적 법률에는 소급 적용이라는 말이 빠졌지만 그밖에 다른 뭐 제도로서 지원을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사실상 이번 소급 적용은 법률로서 보상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에서 빠졌기 때문에 다른 제도로서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기준도 모호하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소상공인들이 그냥 기다리고만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보편 지급이라는 이름으로 뭐 캐시백도 있고 뭐 80% 지원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1월 우리가 예산이 있다 그러면 오히려 정말 코로나 때문에 타격을 입은 소수의 소상공인들한테 아주 밀도 있게 보상을 하는 편이 더 낫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제 4차 재난지원금까지 사실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었고 이제 어떻게 더 할 거냐에 있어서 일단 선별로 결정을 했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코로나 상황에서는 보편 지급을 하는 것도 좋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정이 합의했기 때문에 그 이제 최종 추경안이 통과될 때 변경될 여지는 좀 적지만 저는 조금 더 논의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네, 그 어제 본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이제 방역 조치로 피해를 봤던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 이제 손실보상법이 통과가 됐는데 여야 간 쟁점이었던 소급 적용 그 조항이 이제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회의장에서 야당에서 이제 날치기를 하면서 이제 항의를 한 상황이 연출이 됐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재섭 의원.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급 적용이 빠진 손실보상은 사실 큰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대부분 자영업자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반쪽짜리 손실보상법이다라는 먼저 그 비판을 하고 싶고요. 네. 사실 이번에 추경을 한 33조 원 정도를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제가 알기로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많은 금액을 그 이번에 추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 정도의 아주 많은 추경을 하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상당 많은 분들한테 이거를 이제 분산해서 나눠주고 소상공인을 그런 식으로 배제할 필요가 굳이 있었느냐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 캐시백에 대한 내용도 좀 비판을 하고 싶은 게 뭐 33조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사실 계속 끊임없이 우리가 코로나 시국 이후에 인플레이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캐시백을 통해서 뭔가 내수를 더 활성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안 그래도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압박을 더욱 채찍질을 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이거 약간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의 건전성에 대해서 좀 위협을 가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많이 됩니다. 네, 5차 재난지원금에 소상공인이 빠진 것과 이제 캐시백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그 모순을 또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손실보상법 관련해서는 사실은 지금은 야당이 마치
왜 거기 소급 적용 내용이 빠졌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손실보상법이 처음에 논의될 때만 해도 소급 적용을 하면 이건 위헌 논란이 있다. 이런 의견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늦게 통과하게 되면 실효가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추진한 게 있고요.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두 가지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는 이제 소급 적용이라고 하는 게 부처에서도 그런 의견을 냈고 몇몇 의원들도 이런 의견을 내서 이것을 피하기 위함도 있었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소급 적용을 법안에 넣고 그걸로 이제 피해를 보상하려고 하게 되면 그 손실보상위원회가 열리고 그 위원회에서 무엇이 손실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할 건지를 법에 의해서 다루게 됩니다. 그럴 경우 사실 법에 의해서 다룬다고 하는 건 그 이후에도 비슷한 상황이 되면 그 법에 의해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 기준을 다루기가 매우 무거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소급 적용에서 빼고 다른 방식으로 피해 지원을 하자고 법의 내용을 넣어서 일단 통과시켜 부분이라 사실 법으로 완전히 완비했으면 좋았겠지만 현실적인 좀 상황이 있어서 이렇게 진행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 청년 맞수에서는 유력 주자들의 출마 선언으로 본격 시작된 대선 경선 레이스, 그리고 2개월이 계속되고 있는 정책 이슈들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